네, 첫 번째로 요하 유역의 신석기 문화를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벌써 요하 그러면 뭔가 가슴이 뛰죠. 왜 그러냐면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요동과 요소로 나눠지는데요. 우리 민족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정적 실제인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한 지역이 요동 또는 요소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서에 난 요하의 위치가 시기마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요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동과 요소는 우리 민족의 첫 시온과는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요하 문명론이란 용어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20세기 초에 이미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요하 지역에서 신석기 문화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발굴이 안 되고 의미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는데 중국 정부가 갑자기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발굴하면서 나중에는 요하 문명론이라는 이론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배경에 관해서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는데 간단한 것은 바로 정책 배경이죠.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요하 문명론이 부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내세워야 되는 거죠. 중화민족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문명 또는 문화 흔적들이 발견되니까 전체를 하나로 유지적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풍령강성 성장을 이뤘던 후진타오가 주석이 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과 더불어서 요하 문명론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전 세계에 선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인류 문명의 발전 지역, 요하 문명,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시킨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보니까, 그리고 발견된 지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하 문명론을 주목하고 특히 홍산 문화의 뛰어난 실체를 보면서 가능한 한 우리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요하 문명론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가 보통 소화서 문화라고 그래요. 기원전 7000년 무렵이니까 약 10,000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발전한 것이 소화서 문화예요. 그 발전한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요하의 서쪽으로 가면서 특히 상류족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소화서 문화고요.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서 유명한 사해 문화가 등장하죠. 사해 문화는 사실은 그 지역에 가면 중화문화 제1촌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소중히 여긴 것인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사해 문화 지역에는 박물관이 없었고요. 전시관이라고 해서 조그만 건물 1층 단층 건물에 방 2개 정도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유물도 많지 않지만 유물이 그냥 널려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은 그 중요한 용문양이 있는 토기 조각도 제가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소외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해 문화가 일단 요하 문명의 초기 단계로서 시작이 된 겁니다. 좀 자세히 보실까요? 거기에는 주거지가 한 60여 곳이 발견됐는데요. 주거지들이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미 질서가 잡혀 있고 소규모의 도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처럼 순서를 가고 규격에 따라서 만들어진 주거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농경 흔적도 나타나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신석기 문화로구나.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은요. 빗살무늬 토기도 발견됐고 세석기도 발견됐지만 옥기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옥기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홍산문화 시기에 옥문화가 최대로 발전했지만은 여기서도 옥기가 사용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기에 사용됐던 옥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지금 사해문화가 있었던 지역에서 옥이 발견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시기에 이미 옥기를 만들었다면 옥 자체를 수입했거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서 만든 옥기를 수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미 8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 거리 감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되는 이 토기들을 보면은요, 빗살무늬 토기라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과는 다르게 시베리아 쪽의 빗살무늬 토기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하 문명권의 주된 무대가 되죠. 대능하라든가 요하라든가 그리고 주변의 대몽골 지역, 이런 요소지방 지역, 이런 지역의 빗살무늬는 계통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빗살무늬, 직자형 문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베리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배워왔거든요.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나이 든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북한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시베리아 계통의 빗살무늬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아 문명권 이 지역의 빗살무늬는 계통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문화 유적지의 그 전시관인데요. 이런 관이 있고 오른쪽을 보니까 갈돌이 있죠. 그래서 농경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견된 옥 제품들입니다. 옥귀걸이, 옥결이죠. 그런가 하면 옥으로 만든 도끼라든가 등등의 귀중품들이 있었습니다. 옥문화가 발전했죠. 이 시기에 이미 이렇게 옥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전시관 바로 옆에 이런 유적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확실히 몰랐는데 정말 설명대로 또는 책에서 본 대로 가서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바로 용무늬 형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보니까 돌들을 쌓아놨는데 용이 굽이치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거의 20m 가까이가 돼요. 그리고 폭은 1m 또는 2m가 되거든요. 그래서 발굴자들이 용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도 아, 이건 용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인공 구조물을 그 당시 때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의 실체를 얘기한 것이죠. 이때 용이란 것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용이 아니라 드라곤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또는 그 시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의 상징으로서의 용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시대 사람들은 용이란 존재물을 상징하고 이렇게 실물로 만들어서 특별하게 기능을 했죠. 당연히 리추얼, 의례에 사용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보다는 일찍부터 여기는 문화가 발전했구나 할 수가 있죠. 자, 또 한쪽에서 흑융화 문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사회문화보다는 더 많이 알려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약 8,000년 전의 것이거든요. 직접 현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큰 그 주거지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살펴보니까 여기서는 농경이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히려 농경의 시작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사회문화보다는 흑융화 문화를 많이 쳐줘요. 농경이 시작됐죠. 그리고 사슴이라든가 등등을 보니까 야생 멧돼지 등등을 보니까 수렵이 행해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목축, 그다음에 어업활동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 지역에서 조개들이 발견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개는 어디서 생산됐을까? 강이었을까? 아니면 바닷가였을까?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볼 때 강에서 채취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중요한 것은 조개도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도 짓고 헌터 사냥도 했고 목축도 했고 물고기도 잡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조개까지 채취했다. 이게 흑융화 문화고요. 사실 흑융화 문화가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토기들이 흔히 말하는 갈지자형 그리고 인자형 이 빗살무늬 토기들이 마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흑융화 문화는 여러분들이 그 단어와 함께 유황명돈, 즉 우리가 얘기하는 유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농경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로구나, 장소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흑융화 유적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긴 주거지입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서 발견된 조개 장식품이에요. 조개라는 장식품들 있죠. 자, 이제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덤의 주위에요. 이렇게 토기들이 있었어요. 원통형 토기들인데 홍산문화층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원통형 토기들이 쭉 있었거든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일본 열도에 가면은 일본의 한의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야요이 시대 때 고분 시대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이렇게 원통형 토기들을 만들어서 주변 주위에 쭉 둘레 세워놨는데 이게 10기, 20기, 100기, 200기가 아니라 수백 기 또는 그 이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무덤 주변에는 한유화를 세워놨는데 이거를 종교시설로 같이 보는 겁니다. 무덤이면서 동시에 종교시설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흑융화 유적지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조몽토기도 시온이 오래되는데 만약 이 문화와 이 흑융화 문화 간에 큰 연결성이 없다면 이미 흑융화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지금부터 8,000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거기서 돌로 만든 인간상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발굴해 보니까 집터의 한 가운데 어떤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피운 흔적이 있는 거죠.
신석기 문화에서는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흑룡화 지역에서는 이것이 보다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변에 방어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걸 해자라고 그러죠. 우리도 지금은 최근에는 발굴을 통해서 삼국시대 전기의 해자 시설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북한은 이미 그 전부터 해자가 있었다 주장하지만, 근데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 때 취락 주변을 보면은 반드시 해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를 못하다가 근래 들어서 이제는 파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취락 주변에 해자를 둘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자 설치는 기본이에요. 어디서나 기본이고, 해자를 설치했다는 것은 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생성이 되고 이들은 일종의 전사 공동체, 생동 공동체를 이뤘다는 겁니다. 왜? 여기를 전체적으로 막는 시설이 해자이기 때문에. 해자, 목체. 그런데 이미 흑룡화 문화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흑룡화 문화의 존재를 알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역시 옥으로 만든 옥결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서 발견된 옥결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지금도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강원도 고성에 가면은요, 무남리 유적이 있거든요. 바로 바닷가 옆에 있어요. 언덕이 있고 그 언덕 바로 안쪽에 조그만 터전이 있는데 그 무남리 유적에서 옥결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오산에서 출토가 되고 비슷한 것이 지금 남쪽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렇게 옥결이 한 개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해서 요소지방과 우리 지역과의 문화적으로 엄청난 관계가 있다, 이런 해석은 좀 곤란하죠. 흑룡화 문화 뒤를 이어서 조보국 문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홍산 문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홍산 문화는 지금으로부터 5,500년을 전후한 시기인데요. 학자마다 설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약 5,5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시작이 돼서, 그리고 하가점 하층 문화의 개시 시기를 BC 23세기 정도로 보니까 그 사이를 홍산문화 시기라고 불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홍산이란 것은 붉은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요소지방도 있지만 특히 현재 동몽골 지역에 들어가 있죠. 적봉시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적봉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붉은 봉우리라는 뜻이니까 홍산, 적봉 다 마찬가지 말이죠. 당연히 그 지역에는 흔히 말하는 몽골어 계통 중에서도 거란족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니까 그들의 언어가 섞여 있는 것이죠, 의미가. 어쨌든 현재 요소지방의 건평현, 그리고 동몽골 남쪽의 적봉시,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문화를 홍산 문화라고 보는데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뛰어난 문화라고 평가하는 것이 홍산 문화입니다. 정말 대단히 뛰어난 문화죠. 이때 단순하게 취락이 아니라 이미 도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사람들의 집단이 생긴 겁니다. 정치 지도자 겸 그리고 사제 계급들이 출전하고요. 신분의 차가 생긴 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농업 외에도 어업, 그리고 당연히 광업이 발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도 발달했고 주변 지역과 무역을 했고, 당연히 방어시설도 뛰어나니까 중국 학자들은 홍산 문화 시기를 고국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옛고자에다 나라국자. 그리고 그 다음은 방국이죠. 하가점 하층문화는 방국, 모방자를 써서 방국 그러는데요. 중요한 것은 고국, 옛국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도시국가가 탄생한 겁니다. 그때 도시국가의 개념을 그리스의 폴리스라고까지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메소포타미아에도 이미 만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조그만 도시국가가 탄생됐다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걸맞게끔 이렇게 도시가 생성이 됐는데 현재 국가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고국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렇다면 5,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홍산 문화가 발전했는데 그것을 고국시대라고 명칭을 부른다면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방국시대라고 부른다면은 동일하게 요동이라든가 아니면 압록강 이북의 남만주 일대라든가 북한 주장처럼 쭉 내려서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문화 집단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동일한 논리라면 거기도 고국 또는 방국이라는 용어를 써있죠. 북한이 좀 전향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학계에서는 아직 그렇게 보고 있지 못한 거죠. 자, 도시의 개념에 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학자들은 도시 그럴 경우에는 주로 근대 이후에 형성된 근대적 도시거나 아니면 근대 이후에 생성된 도시의 개념으로 본 중세 도시들,
한자동맹 도시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전에도 도시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정한 지역에서는 도시들이 모여서 도시국가 연합을 이루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도시란 용어를 좀 더 개방적으로 전향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와 촌락이란 단어가 가진 함의가 다릅니다.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래전부터 도시 이론을 전개하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초기 고대 시대에도 저는 우리 역사상에 도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산정 도시국가 그리고 바닷가는 해양 도시국가 이런 용어들을 제가 비교적 일찍부터 발표하고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용성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홍산문화 중요유지 분포도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죠. 보니까 여기에는 쭉 해서 각 지역에서 지역을 표시하고 홍산문화가 발견된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산문화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연용성 그리고 이를테면 이쪽은 동몽골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내몽골 자치구가 들어가 있고 의외로 홍산문화의 분포 범위는 넓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건평현에 가면 우아량 유적지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길이가 160m고요. 너비가 50m라고 그래요. 가서 보게 되면 그냥 적석총 지대인데 물론 고구려에서 보는 것처럼 거대한 피라미드들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 적어도 피라미드의 잔여물로 보이는 단층 또는 2층, 3층의 이런 무덤들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자, 보이시죠? 이 사진은 우아량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멀리서 보더라도 적석총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내린 적석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홍산문화 시기의 대표적인 우아량 유적군입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시게 되면 정말 대단한 규모였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둘레가 쳐져 있고 안에 또 단을 쌓으면서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쭉 해서 길이가 160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이런 고분군이 있는 거죠. 고구려도 유사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고구려 국내성 뒤편에 우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산 너머와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환도산성에 있는 환도산성과의 사이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산성화 고분군이라고 있는데요. 산성화촌부터 시작해가지고 통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끝까지 가면은 여기에도 약 2000여 기 이상의 적석총 무덤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당연히 수백 미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은 피라미드인데요. 우아량 유적지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가장 큰 것이라고 추정되는 무덤을 이렇게 재구성해 본 겁니다. 현장에 올라가면은요, 그냥 산처럼 되어 있고 거대한 적석총인 것을 그대로 파악하기 힘든데요. 일단 이렇게 형태화시켜서 피라밋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피라밋의 높이를 한번 대충 추정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가졌겠죠. 고대인들이 이런 건축물을 세울 때 거대한 공력을 들여서 건축물을 세울 때 그냥 세웠겠습니까?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형태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단을 숫자로서 상징화시켰다는 겁니다. 계단식 적성묘 안에는 석관들이 있습니다. 석관에 있는 것을 사진을 2장을 가져왔는데요. 똑같은 사진입니다. 전시 시기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석관에는 사람의 인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옥 제품들이 곳곳에 널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지금도 연용성 박물관에는 홍산문화 유적의 옥 제품들이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홍산문화 자체만 가지고 제가 다양한 유적과 유물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보시는 것처럼 옥을 갈아서 이렇게 손에 끼는 거라든가 도끼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문양이 있는데요. 구름 문양을 비롯해서 용 모양을 비롯해서 곰 모양을 비롯해서 돼지 모양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옥 제품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이것은 뭔가를 끈을 끼워서 매달거나 장식품을 사용했던 것이죠. 오른쪽에 구름 문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왼쪽에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옥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옥 제품을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옥은 어디서 생산됐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건평형이라든가 적봉시 일대는 옥의 산지가 아니거든요. 옥의 산지는 동쪽으로 좀 더 떨어진 곳인데 옛날 고구려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던 수암 지역에 있습니다. 수암옥이 그만큼 유명한데요. 지금도 가장 유명한 것은 호탄, 실크로드상의 호탄옥과 함께 동쪽에서는 수암옥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 이미 흑룡화 문화 때, 사회문화 때, 특히 홍산문화 시기에는 이렇게 수암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옥을 운반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교통망도 발달했을 것이고 운반하는 조직도 있었을 것이고 이건 뭐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역사학이 아니라 이를테면 예술사 또는 미술사의 영역입니다. 왜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을까? 왜 이런 형태와 이런 스타일로 모양을 만들었을까? 이래서 경우 여기에서는 그들이 사용했던 기호와 상징의 종류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우주관 등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왼쪽 사진도 역시 옥 제품이고요. 오른쪽을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우아령에서의 석관과 거의 유사하게 인골 있고 인골 옆에 보면은 옥 제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디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주로 요소지방의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약 5,000년 전에 어린 여자 인골인데요. 보니까 이렇게 옥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홍산문화의 존재를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만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옥 제품들은 이렇게 이런 지역부터 오히려 전파됐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홍산문화의 존재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다량의 옥 제품과 함께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그리고 아주 고도로 복잡한 로직을 가진 제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사실은 이 지역에 있었던 옥 제품들이 서북 방향으로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문화는 다 북쪽에서 내려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서쪽에서 내려왔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서남쪽에서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반대로 바로 이 지역에서 서북 방향으로 쭉 가면서 오히려 현재 초원목 문명권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월양 지역에서는 거대한 제단터들도 많이 발견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주 큰 규모의 여신 사당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 가봤고요. 지금은 다시 정비해서 사당을 만들고 그 자체를 전시관으로 꾸며놨습니다. 여신 사당은 남북이 18.4m, 동서가 7m에 달하고 중자형이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서 전실 있고 그 다음에 뒷방이 있고 옆방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신상의 얼굴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손과 발도 동시에 발견됐고요. 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들을 만든 흙 인형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게 그 유명한 흙으로 만든 얼굴상입니다. 여신의 얼굴상. 흙 인형과 함께 눈에 박힌 것은 보석이죠. 이렇게. 이거는 초기 단계에 전시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초기부터 아니면 비교적 현재와 가까운 시기까지 여러 사진들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 갔을 때는 여신상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복원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사진은 그 이후에 다시 목만 이렇게 정확하게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몸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리 부분도 발견이 됐고 손 부분도 발견이 된 겁니다. 우량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동산취에도 유적지가 있는데 지금은 뭐 유적지가 이렇게밖에 안 남아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원형의 제단 유적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방형도 있지만은 제단 같은 경우는 주로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산문화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시기는 재정이 일치된 사회였었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기 국가 단계에 도달했구나.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고국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이 과감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홍산문화 시기에 청동시대에 돌입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청동을 제조하는 도구들이 발견이 되고요. 청동 슬래그들이 발견이 됐어요. 찌꺼기란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 당시 때 청동 제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썼죠. 우아량 제2.45 적석총 내부에서는 홍동질의 원시 청동재 귀걸이가 출토된 거죠. 그리고 우한치에서도 보면은 낚싯바늘을 제작하는 주물틀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기존의 견해처럼 신석기 시대에는 토기였었고 금속기가 사용이 안 됐는데 이 유적을 보게 되면은 금속이 발견되니까 중국 학자들이 청동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청동기 시대에 들어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청동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청동기 시대 또는 청동기 문화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학자들은 이미 청동 시대에 돌입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북한 학자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금속 문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는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본격적인 집단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공생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 왜 그러냐면 청동 제품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청동 제품은 그 어휘 자체에서 드러나지만 동과 함께 주석과 함께 심지어는 아연까지 섞어이지만 양질의 청동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속물들이 동시에 발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청동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서로가 교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즉 원거리 무역이 발달했다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청동 시대의 시작은 중요한데 중국 학자들은 이 홍산문화 시기 이미 청동기 시대에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홍산문화는 한 1000여 년 동안 발전하면서 여러 지역과 관계를 맺고 발전했는데요. 주로 홍산문화를 모문명을 해서 주변적으로 퍼져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슈라무렌 하를 넘어서 내몽골 초원지대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발전하게 되면은 이르쿠츠크처럼 바로 그런 지역까지도 문화가 전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쪽은 요소와 요동을 가르는 의무려산, 무려산이죠. 여기를 넘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서는 바해 연안을 통해 가지고 연산 산맥을 넘어 가지고 화부평원으로 들어가니까 중국 학자들에게는 Y자 문화권에서 바로 홍산 문화는 현재 황하 문명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루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은 노아파 대응화 유역으로 쭉 지나다 보니까 홍산 문화는 바로 현재 검평현 일부와 그리고 적봉시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됐지만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발전을 했고 일부는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중국 황하 문명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또 한 흐름은 거기서 발전했겠지만 동쪽으로 왔을 경우에는 우리 문화의 원형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즉 조선이란 즉 원조선이란 실제가 생성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이 홍산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홍산 문화가 끝난 다음에는 하가점 하청 문화가 시작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서기전 23세기에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삼국유사의 고조선 조항을 보면은 고조선은 서기전 2333년에 건국한 곳으로 역산되지 않습니까? BC 24세기 무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가점 하청 문화가 시작됐고 그것이 우리와 연관이 됐고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정말 BC 24세기라면은 그렇다면은 새로운 이론이 가능한 거죠. 즉, 이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은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에 거기에 토착 세력진 운과 호 집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웅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문화 집단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정치 세력 또는 문화 집단의 성격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향유한 문화는 무엇일까? 그래서 경우에 쉽게 떠오르는 것이 홍산 문화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홍산 문화가 바로 원조선 문명의 토대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보완되는 자료를 보면은 단군 기록 또는 단군 신화에 보면 일룽일호 동열 이거란 문장이 나오죠. 한 호랑이와 한 곰이 같은 굴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룽의 웅을 곰 토템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곰 토템은 아니겠지만 곰 신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조금 복잡하지만은 초기 단계의 야수적 관점에서는 생물학적 의미의 곰이었었지만 농경 문화가 시작된 다음에 곰은 지모신 신앙으로 성격이 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곰 신앙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홍산 문화에서는 이렇게 곰과 연관된 톡이라든가 또는 곰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홍산 문화가 고음 문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홍산 문화의 가장 전공자인 곽대순 선생입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고음뼈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음으로 상징된 여신신앙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여신신앙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여신이 아니라 바로 농경문화인 지모신신앙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월해역 유역지에서 발견된 흙 모양의 짐승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홍산 문화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대한 적석 무덤들, 즉 계단식 적석 무덤들이 분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제단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전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가 있고 거대한 건축물을 쌓을 수 있는 많은 기술적 진보도 이루어졌었고 토목공학은 당연히 발전한 것이죠. 이런 기술력을 갖췄다면 당연히 국가 발전이라든가 사회 발전에 얼마든지 활용을 하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강도가 높고 질이 좋고 다양한 색상의 토기들과 옥제품을 대량 생산했는데 이런 것들은 첫 번째는 바로 화학공학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화공의 기술도 뛰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표현하는데 특별히 일부의 유물을 보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문양이라든가 기호들, 부호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고 기술력도 뛰어났지만 사람의 인식 능력이 뛰어났고 사물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표현한 논리력도 뛰어났구나. 그래서 단순하게 미학적 관점에서의 예술품이 아니라 이를테면 논리와 신앙을 갖춘 예술품들도 만들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홍산 문화는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고대 문명이 발생되는 어머니 역할, 즉 모문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지역적 개성성, 그리고 주민들의 개성성,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개성성을 놓고 볼 때 우리 문화와도 연관이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우리 문화라는 것은 바로 최초의 정적 실체인 원조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조선 문명 또는 고조선 문명권 그랬을 경우에 홍산 문화는 직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가점 하층문화에 가면은 고조선 문명권과 하가점 하층문화의 연관성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